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는 선우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당탕탕 독일 여자 명상기, 지은이는 오선우. 결혼이 두려워 공부를 핑계로 독일로 도주한 철없는 어른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며 독일의 뼈를 묻으리라 굳게 다짐했건만 2017년 여름 휴가로 잠깐 들른 한국에서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시탐탐 독일행을 노리던 중 운명처럼 만나게 된 명상과 마음 경영이 나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다. 도망치듯 살아온 20대를 지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중이다. 어디선가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성장해가는 기쁨을 함께 하고픈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 오늘은 핸드폰 영상으로 목소리만 듣던 책한민국이란 북튜버를 만나는 날이다. 어느 날 명상 공개 강좌를 소개하는 말을 듣고는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명상은 나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명상이 심신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책을 읽고 혼자 앉아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잡념이 일고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다. 명상의 명자도 모르던 나는 명상을 한다고 1시간 동안 무작정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가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와 다툰 적도 있었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직장 일에 골몰하다가 부당하다고 느끼던 사건이 생각나 상사에게 따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명상한다더니 성격이 더 안 좋아진다는 말도 들었다.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요동치는 나를 보며 어느 날부터 그만두었다. 108배도 해보았다. 매일 아침 하기로 진행하다가 하루 이틀 빠뜨리다 보니 주말에 몰아서 해야 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다. 하루에 1000몇 배를 하고 나서 무릎이 시큰거렸다. 이렇게 108배도 그만두었다. 시간이 흐르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나는 감정에 묶여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어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다.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그러다 혼자보다는 지도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 하여 명상센터를 찾아다녔다. 전통 의상을 입고 향불 앞에서 명상을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명상 전에 갈아입으라며 소림사에서 입을 법한 옷을 한 벌 주었다. 향냄새가 나고 고요한 그곳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고요한 시간이 지나 일상 속으로 오면 나는 달라진 게 없었다. 휘몰아치는 내 감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명상 후 함께하는 다과 시간에 크게 웃었다가 눈총을 받고 그만두었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시작한 명상이 나를 더 얽어매는 듯했다. 얼마 후엔 기 수련을 하는 곳을 방문했다.
고즈넉한 곳에 위치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을 따라 전통적인 기 운동을 했다. 기마 자세로 서서 두 팔을 부드럽게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며 열심히 따라했다. 1시간을 하니 땀이 나고 몸에 열이 오르는 듯했다. 따라하기에 버거웠지만 내 안에 막혔던 기가 원활하게 뚫리고 순환된다는 설명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기수련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몸이 아팠다. 온통 쑤시고 저리고 힘이 들었다. 그래도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데 몸을 단련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었으나 내가 원했던 복잡한 마음까지는 어쩌지 못했다. 운동을 하면서는 거기에 집중해 다른 생각이 안 들다가도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대로인 것이었다. 반년 후에 역시 그만두었다. 공개 강의가 시작되고 드디어 선생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다. 반짝이는 은발에 키가 크신 어른이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일상 속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명상의 알맹이라고 하시며 마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내 기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공개 강의에서 내가 접한 명상은 눈 감고 가부좌를 틀고 호흡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명상이 아니었다. 명상의 기본은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루는 행위라는 전제하에 국가나 기업을 경영하듯 내 마음을 경영하는 공부였다. 나는 이 새로운 명상과 그 방법이 기존에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에 흥미를 느꼈다. 선생님은 눈을 감고 앉아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길 바라며 하는 명상은 명상의 것과 같다고 했다. 눈을 뜨고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면면 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내 마음을 거두고 일으키기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명상이라 했다. 공개 강의가 끝나고 나는 10주간의 수업에 바로 등록했다. 일주일 후에 있었던 첫 수업에서 나는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던 돌덩이들을 치울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그냥 사라져버렸다.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며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의 생각, 사고, 느낌, 감정, 욕구, 욕망이 내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옥죄이던 죄책감과 자책,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 같은 것이었다. 나는 삶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 한구석에 갈증을 품고 살았다. 나의 반평생의 삶이 이 만남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7년 전 어느 여름날 나는 휴가를 위해 한국에 왔다. 그때까지 난 20년 넘게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20대 중반에 그곳으로 가서 40대 후반이 되었으니 젊은 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셈이다. 3주간의 휴가를 가족과 즐겁게 보낼 생각에 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내 계획과는 달리 삶은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막내의 모습에서부터 평소와는 달랐다. 많이 야위고 초췌한 모습. 아버지의 생신을 위해 겸사겸사 한국에 온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다. 음식 앞에서도 먹지를 못하는 동생을 보며 난 뭔가 두려웠던 것 같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다. 동생은 자신의 몸에 암덩어리가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힘든 치료가 시작되었다. 영화에서 보듯 동생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뼈만 앙상이 남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한때 모델로도 일했던 동생의 단아하고 예쁜 얼굴이 90세 할머니처럼 변했다. 몸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다. 막내의 예쁜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렸던 많은 시선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선들은 불안함으로 변했고 홍해바다 갈라지듯 우리로부터 멀어졌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투병하던 동생은 어느 날 저녁 별나라로 갔다. 전날 끓여주신 엄마의 콩나물국을 몇 모금 수저로 떠먹으며 엄마는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셔. 국물이 정말 시원해. 엄마, 내가 가도 나 때문에 울지 마셔. 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야. 신나게 갈 거야. 난 하늘에 뜬 달이 꼭 눈 같아. 내가 엄마를 하늘에서 보며 늘 보호해 줄게. 엄마 고마워. 그것이 동생의 마지막 인사일 줄은 엄마도 몰랐다. 너무 어이없게 동생이 가버렸다. 암투병 5년을 넘겨 가족들이 모두 한숨 놓은 상태였다. 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다음 날 동생이 주문한 옷이 택배로 도착했다. 검은색의 상하이로 한 벌이었다. 동생에게 그 옷을 입혀 보냈다. 동생을 보내고 나서 나는 마음이 처참하다는 의미가 뭔가 알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이 폐허가 되어 아무 생명체도 없는 삭막함, 공허함, 적막감이 느껴졌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모르겠다. 깐니마 또까시를 아는가? 어릴 적 농담으로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하며 웃곤 했었다. 그 아팠을 이마에 또 상처를 주니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는가. 그런데 삶에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착하디 착한 막내가 갑자기 떠나고 걱정했던 부모님이 잘 견디시는가 했는데 아빠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다. 담담하시다고 생각했던 아빠는 막내가 간 지 5개월 만에 떠나셨다. 폐허가 된 도시에 다시 폭탄이 투하된 듯 나는 맥없이 무너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여름 휴가를 왔다가 동생이 아파 내 독일에서의 생활을 다 정지시키고 온 상태였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독일에 가서 며칠 만에 직장이며 살던 집과 살림을 급하게 정리하고 온 나를 친구들과 지인들은 궁금해할 거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다. 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가신 후 난 독일로 가야만 했다. 고심 끝에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독일로 가야겠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신음하는 듯한 답변이 들렸다. 너까지 가면 어떡하니? 그 말에 내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다. 엄마는 강한 분이다. 당신을 위해 자식을 곁에 두시려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나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7년이 지나고 참 쓸쓸하고 외롭고 아팠던 내가 살기 위해 찾은 명상이었다. 찾았다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죽어가고 있던 나를 찾아와준 고마운 명상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고 있다. 이 공부를 통해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밖에서 찾던 것을 안에서 찾는 방법을 배우며 오늘도 나를 보며 나를 알아가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삶은 무엇인지,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무한한 우주 속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태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어릴 때 나는 집에 손님 오는 것이 제일 좋았다. 어른들은 내게 신비로운 존재였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무엇보다 혼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유가 놀랍게 여겨졌다. 나도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다. 명랑하고 밝았던 아이였던 나를 어른들은 귀여워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들었다. 그래서 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나 보다. 중학교 때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남아 넓은 교실을 청소한 적도 있었다. 청소를 함께 해야 하는 친구들이 모두 가버린 것이다. 이 나이에 나에겐 착하다는 것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친절한 것이었다. 내가 좀 불편한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착하게 살았건만 나는 왜 지쳐갔을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에게 서운하고 나의 배려와 친절을 당연시하는 지인들에게 화가 났고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이 미웠다. 명절 때나 만날 수 있었던 친척 중에 특히 인천에 살았던 고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었다. 고모가 왔다 갈 때에는 다시 온다는 약속을 꼭 받곤 했다. 고모,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래, 알았어. 고모와 나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만 고모는 한 번도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기다렸고 실망했다. 차가 없던 시대이니 아침 먹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에 와 할머니께 넋두리를 하곤 했다.
고모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느냐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먹고 살려니 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만 한동안 바라보았다. 먹고 산다는 게 뭘까? 다들 밥 먹고 우린 다 살아있는데 할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고모는 밥도 먹었을 테고 살아있으니 약속한 대로 놀러 오면 되는 것이었다. 고모가 나랑 놀기 싫은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더 서글펐다. 지금도 그렇지만 난 사람들이 무심코 뱉는 이 말이 슬프다. 난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평생 철들지 않는 피터팬으로 살고자 했다. 먹고 사는 거에 목숨 걸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부모님은 내게 결혼을 하라고 독촉하셨다. 엄마의 바람은 큰딸인 나를 26살에 시집 보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1년 정도 사회생활을 한 후에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다.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나에게 엄마의 결혼 계획은 나를 더 두렵게 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나는 자주 악몽을 꿨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오시니 음식을 해야 한다는 한 남자의 말에 내가 허둥지둥 부엌에서 뭘 만들려다 불을 내는 꿈이며 남편이란 사람에게 나랑 헤어져 달라며 사정사정하는 꿈을 꾸며 잠을 설쳤다.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독일행을 선택한다. 나의 전공이 도고 동문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많은 혜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등록금이 없었으며 한 학기 교통비만 내면 공부할 수가 있었다. 기숙사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부담이 적은 나라였다. 그러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마냥 늘 철없는 딸을 걱정하는 엄마 아빠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밖에 나와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차마 두 분 얼굴을 보며 말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엄마, 나 독일 가. 공부하러.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살기 위해 가는 거야. 여기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됐다. 엄마의 말씀처럼 난 왜 가족을 떠나려 했던 걸까?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같다. 난 자유롭고 싶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한국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버겁게만 느껴졌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에도 또 엄마가 되기에도 난 너무나 부족한 철부지 같았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나는 그렇게 독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독일의 거리 풍경은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알록달록한 자동차와 다양한 색깔의 옷들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참 활기차고
다양해 보였다. 남 신경 안 쓰고 잔디에 누워 책을 보고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는 그들의 문화가 낯설게 느껴졌다. 수업에 참여하면서는 더더욱 놀랐다.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한국 대학과는 달리 대부분이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중심이었고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당황하기도 했다. 심지어 교수님의 의견에도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뭔가 모를 신선함마저 느꼈다. 또다시 내게 충격을 주었던 장소는 학교 식당이었다. 한국의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가격이 훨씬 쌌고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 훌륭했다. 그런데 음료와 디저트도 없는 검소한 식판을 들고 온 친구들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달랑 접시 하나다. 고기와 감자가 놓여있는 메인 요리 하나뿐이다. 그에 비해 잔뜩 욕심을 부리며 돈가스며 샐러드, 요거트에 과일까지 챙기고 당연히 음료를 챙겨온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왜 음료를 안 가지고 왔어? 의아하게 묻는 나에게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돈 없어. 난 깜짝 놀랐다. 돈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니. 순간 머리에서 번쩍하며 나를 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대학이 외국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20대 젊은이들이 함께 독일어 수업을 받고 저녁엔 파티도 함께 참여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자 한 폴란드 남학생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다. 잘생긴 금발 청년의 에스코트가 난 반갑지 않았다.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 안의 경계심이 강했던 것이리라. 파티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뜬금없이 내가 한국의 은장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조를 중히 여기던 한국의 옛 여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은장도에 대해서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하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조상님의 은덕으로 맞이한 꽃미남과 연인이 될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창문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이다. 그 아이는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 큰 눈으로 물었다. 너도 가지고 있니? 20년이 넘게 독일에 살며 난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소위 사회의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일상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행동이었던 것을.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나 옮길 때 늘 도움을 주던 팔뚝 굵은 그 독일인들의 친절함에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다. 나를 에스코트 해주었던 그 친절한 학생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지금도 미안하다. 은장도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내 얘기를 듣고 기겁하며 옆으로 한참 떨어져 걷던 그 놀란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내가 내 문화에서 배우고 자란 것이 정답이 아니었다. 환경과 교육과 경험이 다르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게 받아들여짐을 보았다.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음을 말이다. 방에서 물이 얼 정도로 추웠던 독일에서의 첫 몇 달을 보내고 나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대저택의 2층 다락방을 새 얻어 살게 되었다. 80이 넘으신 쿤처 할머니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교육을 받으신 엘리트였고 그 연세에도 신문 3개를 매일 아침 읽으셨다. 늘 고데기로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시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던 할머니는 참 멋스러웠다. 할머니는 저녁 되면 2층에 있던 나를 1층 거실로 부르시고 매일 밤 독일어를 알려주셨다. 내가 어설프게 독일어 문장을 읽노라면 세상에나 하시며 입을 막기도 하셨다. 한 번은 안 되는 발음을 자꾸 해보라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이게 왜 안 될까 의아해 하시는 거다. 난 장난기가 발동해 할머니께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워리워리 세부리깡을 해보라고 청했다. 할머니는 맙소사 하며 신세계를 경험하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한 번 더 할 수 있냐는 말에 내가 더 빠른 속도로 김수완무를 말하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다. 할머니와 나는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갔다. 벽난로가 있었던 할머니의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함께했던 시간이 가끔은 너무 그립다. 어느 날 나는 거실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흑백 사진들 속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시키는 멋진 젊은 장교를 찾아냈다. 이분은 누구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에 찬물을 따르셨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말을 이으셨다. 내 약혼자란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할머니는 18살이었다. 금발을 2갈래로 따은 어여쁜 소녀였던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그 젊은 장교의 모습은 할리우드 영화배우 같았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약혼자는 독일 장교로 소련으로 가게 되었고 소식이 끊겼다. 1941년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할머니는 그분을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쿤처 할머니는 나이 50이 넘도록 약혼자를 수소문했고 독일과 소련의 협상으로 귀환한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약혼자 소식을 구하셨다. 꽃같이 아름답던 20대의 쿤처 할머니는 50의 중년으로 변했고 그 30여 년의 시간을 약혼자 찾기에 여념이 없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자를 안다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약혼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 말씀에 와르르 무너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위로를 하다가 다시 입을 여셨다고 한다. 쿤처 부인, 당신의 약혼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더러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당신을 만나면 죽었다고 하라고요. 우리 독일 병사들에겐 선택지가 2개뿐이었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든가 아니면 소련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든가. 그분은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어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부인, 매우 유감입니다. 도서관으로 가던 어느 한여름 오후의 일이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에 다 와가는데 어디서 곡하는 소리가 나는 듯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서관 앞 잔디밭에 학생들이 누워 책을 보거나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이 참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잘못 맞추어진 퍼즐 조각처럼 한 여학생이 철퍼덕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콧물까지 흘리며 얼굴이 벌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녀에게 뛰어갔다. 그녀는 절박하게 울고 있었다. 콧물이 흘러 치즈가 녹아 늘어진 것처럼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두 손을 꼭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거의 쇼크 상태다. 나는 앞뒤 안 가리고 우선 떨고 있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나는 한국식으로 등을 토닥였다. 그러자 실랏같이 얇고 쇳소리 비슷한 소리가 헉헉대는 숨 사이로 힘겹게 새어나온다. 마크가 날 떠났어. 그리곤 다시 대성통곡. 난 더 힘있게 그녀를 끌어안고 괜찮다고 토닥였다. 그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나도 모르게 느껴진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이젠 내가 대성통곡을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꺼이꺼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기억도 잘 안 난다.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기억하는 건 그 예쁜 금발의 처자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할 때쯤이다. 이젠 괜찮아. 고마워. 가볼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가 나를 안고 내 등을 쓰다듬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두 팔에 안겨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힘차게 걸어 사라졌다. 어색한 시선들을 느끼며 얼른 눈물을 닦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본 내 얼굴은 가관이었다. 오랜만에 기분 좋아서 한 화장이 눈물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봐줄 수가 없었다. 그날 나는 사람의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는지와 상관없이 마음을 내면 마음이 전해짐을 알았다. 그녀를 우연히 다시 만났었다. 겨울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간이 식당에서 그날 별미로 나온 당근을 넣은 호박죽을 시켜놓고 입안으로 가져가려던 찰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음식을 따뜻할 때 먹는 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었고 음식을 통해 내가 받는 위로라고 생각하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게 말을 건 거다. 정말 방해받고 싶지 않던 그 순간에. 나 기억하니? 수줍게 묻는 그녀에게 난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마크와 헤어졌을 때 네가 날 위로해줬잖아. 저 앞에 잔디밭에서.
아, 그래, 잘 지내니? 그녀가 기쁨이 미소와 함께 번지며 손가락으로 나의 뒤편을 가리킨다. 뒤를 돌아보니 멋진 금발의 꽃미남이 미소를 발사하며 내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 잘생김에 나도 모르게 미소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말한다. 마크야. 마크는 내가 자기에게 너무 의존하니까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거짓으로 헤어지자고 한 거래. 그렇구나. 잘 됐네. 그리곤 단호히 말한다. 그럼 잘 지내. 나는 식어가고 있는 당근을 넣은 나의 호박죽에 마음이 급해짐을 느꼈다. 사람을 세워두고 죽만 바라보고 있는 검정머리 아줌마를 보며 그 금발의 예쁜 처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거린다. 아, 난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뜨끈한 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어쩜 귀한 인연을 놓친지도 모르겠다. 그날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던 귀한 만남을 식은 호박죽 한 그릇과 바꾼 날이었다. 2002년 6월 22일 드물게 햇살 좋은 여름날이었다. 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다. 날씨는 화창했고 버스 정류장은 한산했다. 이 좋은 날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없었다. 생뚱맞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법처럼 등장한 금발의 남자. 그는 소설 속 키다리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손에 들고는 찬찬히 내 쪽으로 방향을 돌려 멈추었다. 순간 찰칵하며 그의 손에 쥐어있던 카메라가 나를 찍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제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 청년 참 담담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 말한다. 내가 더 당황해하고 있는데 버스가 왔다. 나도 모르게 얼른 버스에 올라탔다. 기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청년이 버스에 올라탄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자리를 놔두고 내 옆에 앉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사진을 보내줄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수줍게 묻는다. 나는 그때서야 선글라스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빅뱅을 연상시키는 그의 아름다운 눈. 별이 폭발하며 생긴 푸른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탔던 버스는 그가 탈 버스가 아니었다. 난 이 멋진 청년과 결혼을 했다. 그것도 독일보다 더 춥다는 덴마크에서 말이다. 독일에서 결혼하려니 국제결혼인 관계로 절차가 복잡했다. 한국에 갈 시간이 없던 우리는 정보를 찾다가 덴마크에서는 더 간단하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독일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춥디 추운 유럽의 3월에 우리는 덴마크로 날아갔다. 코펜하겐에 자정이 다 되어 내려 우리가 간 곳은 클럽이었다.
다음 날 첫 배로 몬이라는 섬으로 가야 했기에 호텔비도 아낄 겸 그리한 것이었다. 우리는 밤새 춤을 추고 아침 첫 배로 섬을 향해 출발했다. 시청에 도착해 우린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시장님의 주례와 함께 시청 여직원 두 분이 우리의 결혼에 함께해 주었다. 우리는 독일에서 맞춘 강철로 만든 반지 2개를 건네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와 함께 10년을 살았다. 어느 겨울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맞으며 아이처럼 좋아라 했던 우리. 자전거에 피크닉 가방을 메고 누가 더 빨리 달리냐며 장난치던 우리. 내가 아플 때 김치를 만들어 나를 감동시키던 그 사람. 화가 난 나를 달래려 무던히 애쓰던 착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헤어졌다. 어른이 어른스럽지 못한 채 아이 같은 마인드로 상대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실망하고 투정 부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나는 백마탄 왕자처럼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남자를 기대했었나 보다. 내 남자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며 상대를 힘들게 했던 것이다. 참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 하는데 솔로가 되어보니 자유로워서 너무 좋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해본 것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이젠 일상 속 마음 경영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욕망을 타인 보듯 객관적으로 흥미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화나는 내가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나는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작은 행위 하나가 사실 무의식의 수많은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젠 자동 반응이 아닌 바람직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왜냐면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다. 겉으로 보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도 있고 그 아래 숨겨진 바다까지 닿은 큰 산도 있고 바다를 이루는 아주 깊은 심연도 있다. 마음의 바다에 3개의 층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겉으로 보이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느끼는 부분이다. 나의 생각, 느낌, 감정, 욕구, 성격, 마인드, 가치관, 세계관, 기호 등등이다. 숨어있는 마음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음의 부분이다. 이것을 무의식이라 부른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 안의 크고 작은 의식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러한 의식들이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어떤 큰 충격이나 상처, 트라우마로 나도 모르게 생겼을 그 어린 의식들을 개선해주고 위로해주며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 깊은 마음이 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할 때의 그 마음이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순수의식이라 할 수 있다.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곳,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보는 의식.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이 근원의식을 진짜 나라고도 하며 참 나라고도 하고 내면의 지혜라고도 하며 영성, 순수의식, 우주의식 또는 내 안의 빛이라고도 한다. 내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늘 내 곁에 있을 내 친구, 나의 동반자, 내 영혼이 내 몸과 헤어질 때 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이다. 잘 가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젠 편안히 쉬세요. 그동안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주셨네요. 어떤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웃고 울고 사랑했습니다.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며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참 귀한 이 삶에서의 시간이었네요. 당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디에선가 삶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려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다움의 꽃을, 당신은 당신다움의 꽃을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디에 계시든 당신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당탕탕 독일 여자 명상기 읽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쓰신 선우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하루치 생각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선우님과 들으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